장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 네, 국회 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중에 오시는 길 굉장히 힘드셨죠? 예,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것은 제가 문화체육관광상임위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여기 계신 많은 문화재 관련 우리 기관과 또 전문가 교수님들 또 많은 관련자 분들께서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재를 조금 더 소중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세계 표준에 맞게 자랑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해오셨고, 감사하게도 그 첫 번째 그 토론회를 제가 이렇게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 며칠간 갑작스럽게 폭우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사실은 제 지역구인 송파 잠실에도 좀 피해가 있었고, 오늘 저조차도 오는 길에 잠실에서 여의도를 들어오지 못해서 저기 성북동까지 한 바퀴 돌아와야 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길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익히 짐작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저희가 이제 문화재 체제라고, 분류 체제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참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 분류 체제가 60년 이전에 이제 일본식 체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사실은 일본조차도 그 분류 체제에서 더 세계 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쉽고 문화재를 관리하기 쉬운 여러 확장된 방법으로 분류 체제를 더 만들어가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만 어떻게 보면 좀 낡고 그리고 바꿔야 할 그 역사적 잔재를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오랫동안 해오셨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에 지난 전반기에 이어서 올해 후반기에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저조차 이게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지난 12월과 6월에 유럽에 이제 특사로 다녀오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세계문화유산 그 대사님도 만나 뵙고 어떻게 하면 우리 훌륭한 문화재를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나눴는데요.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여러분께서 그동안 고민하시고 참 아쉽게 생각하시던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비되어야 할까라는 그런 가르마를 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토론회를 통해서 보니까는 법을 많이 고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 10여 한꺼번에 10여 개 이상의 그 법안을 발의를 해야 하던데 가르침 주시면 꼼꼼히 하나하나 챙겨서 누구보다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하고 또 관리하면서도 세계에 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저는 국회에서 제 몫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와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일종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최용천입니다. 방금 우리 배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에 그 환영사와 축사를 맡으시기로 하셨던 성일종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이용 의원님께서 제 앞자리에서 축사와 환영사를 다 해주셔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긴급한 수해 복구 현장에 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 두 번째로 이렇게 서서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뭐 저도 솔직히 어저께 오전에 행사를 마치고 바로 문화재 피해 현장을 다녀왔고, 현재까지 45건의 문화재 피해가 보고되어 있고, 제가 지금 가서 긴급하게 복구를 지시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오후에 제가 현장에 가서 또 여러 가지 문화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이런 폭우가 서울 경기권에 쏟아지는 바람에 문화재 현장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귀한 시간을 내어서 오늘 이런 중요한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배현진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과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임용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토의해 주시고 발표해 주실 전영우 문화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훈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님, 박경림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 분과문화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 발표, 우리 토론자, 참석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배현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국회 정책 토론회는 새 정부 국정 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제 마련과 관련하여 국가유산 체제 도입, 법제화를 위한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어느덧 올해로 60여 년이 되면서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변화되고 확장되어 온 문화재 정책 환경을 수용하기에 이제 여러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그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 도입안을 마련하였고 이제 이를 반영하는 국가유산 기본법 제정 등 법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5월 취임 이후 급변하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재 행정의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이 문화유산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 관리 체계를 혁신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사항과 제언들을 향후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적극 반영해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문화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기본법 제정 및 법체계 정비라는 주제로 인하대 정상우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의 정상우입니다. 먼저 이렇게 국회에서 귀중한 세미나에 발제로 참석을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바쁘시고 또 이렇게 날씨도 궂은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기본법 제정 그리고 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현행 문화재보호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 용어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용어가 우리가 60년 동안 그 이상 써오긴 했지만 과연 문화재 용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가유산 용어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지, 왜 그런지, 그리고 세계유산 체제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 훨씬 더 서구보다 발전적으로 보호를 해왔지만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서 잠시 뒤처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 협약이 우리나라에도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 용어에서 세계유산 용어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그것에 따라서 국가유산 용어가 등장했을 때 그 하위에 있는 용어들 또는 보호체계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본법이 제정됐을 때 중요한 여러 가지 쟁점들, 그렇다면 국가유산 용어로 바뀌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와 관련해서 기본법의 쟁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조금 걱정하셨는데 사실 국가유산 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법체계 정비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미 자연유산법이 국회에 제안이 되어 있고 또 문화재보호법이 충실히 문화재 보호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가급적 국가유산 용어 도입에 따라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안들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국정과제 수행에 맞게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문화재 용어는 우리가 60년 동안 너무나 친숙하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따가도 보겠지만 일본 용어를 좀 수입했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고 또 문화재라는 용어가 사전적 의미의 재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재라는 의미는 물건에 한정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금전적 가치라는 점에서 저희가 좀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단어는 그 물건 그 자체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미래 세대에도 물려줘야 할 것이라는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어를 초기에 정착시킬 때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친숙해진 나머지 문화재를 너무 좁게 보거나 또는 공동체보다는 사적인 것 또는 개인이 책임져야 될 것 이러한 의미로 잘못 흘러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라는 용어보다는 세계유산 체제 속에서는 헤리티지라는 용어의 적절한 번역 용어인 유산으로 우리가 뒤늦게나마 좀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교 입법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일이나 아시아권에서도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계유산, 세계협약 체계 속에서도 처음에는 헤리티지 프로퍼티라는 용어를 70년대까지 쓰기는 했지만 70년대 이후에는 헤리티지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 문화재청도 영문명에서는 헤리티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외국에서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실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영문명에서는 헤리티지를 훨씬 더 빨리 도입한 것도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재 용어를 연역적으로만 보더라도 조선시대 때나 특히 우리나라 임시정부 시절에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용어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물론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인데 그 이전에 일본의 영향으로 저희가 되게 아쉬운 것은 일본에서 저렇게 그 1919년에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법을 만들 때 이전에 우리가 1916년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실험이 되었던 한국에서 실험이 되었던 저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적명승 천연기념물 체계가 과연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2년 제정문화재보호법 그 당시 많은 그 노력이 있었지만 또 혼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1950년 문화재보호법을 거의 외람되지만 복사해온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연극, 음악, 공예기술 이 순서인데 우리나라도 연극이 맨 앞에 있는데 무형문화재에서 우리나라의 연극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천연기념물도 기념물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지만 기념물의 번역 용어인 독일의 용어들은 사실은 사적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까지 포괄하는 것은 일본이 좀 무리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영향이 60년 동안 영향을 받아서 60년간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많고 특히 무형문화재법을 제정할 때에 무형문화유산 용어를 사용하자라는 노력이 각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 용어가 채택되지 못한 데에는 이 바로 문화재라는 용어 때문에 유산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도 유네스코의 대부분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 체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나라 유형문화재 안에 국보보물, 천연기념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세계유산 체계에서는 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자연유산이라는 용어가 별도에 없어서 유형문화재에 있는 명승천연기념물을 자연유산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의사적인 소통, 기초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등재하고 있는 기록유산이라는 것이 기록유산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산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행정 부처에서 관리하는 목적이나 방식이 좀 다릅니다.
문화재청에서 기록유산을 보호하고 있지만 물건으로만 보호하고 내용에 관해서는 각각 다른 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록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관리는 현저히 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컬처럴 프로퍼티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 쓰지 않는 경향이 있고 세계유산 체계는 이미 헤리티지 체계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유산의 체제를 받아들여야 될 시기,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협약의 이행 차원에서라도 받아들여야만 하고, 그리고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이따 다시 보겠지만 특히 자연유산을 포괄할 수 없는 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 노력인데 저는 등재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세계유산의 개념 체계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지만 사실 세계유산 등재가 거의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이런 세계유산 체계에 맞는 체계를 정립해야만 국가적인 경쟁에서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문화재 용어의 한계를 여러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대략 다 말씀을 드려서 다음에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가유산이란 용어는 왜 적절한가? 사실 국가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영어로 번역하면 내셔널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한국 유산 이렇게 소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에는. 그래서 국가라는 용어는 그렇게 우리가 주저해야 될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국가라는 용어는 오히려 친숙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도 국가를 먼저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즉 우리 공동체를 가장 친숙하게 대표할 수 있는 것이 국가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유산 또는 국가보훈 이런 단어들은 국가가 좀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국가문화유산 포털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어업유산, 국가지질공원, 국가정원 이런 용어들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보다 보편적으로 또는 친숙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라는 단어보다 유산이라는 단어는 정말 시급하게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세계유산 체제 하에서는 이제 유산이라는 단어가 공동체의 자산이고 그리고 과거 세대, 현재 세대,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더 이상 우리가 재라는 용어는 좀 지양해야 될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유산 개념은 한국유산이라는 용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포괄적인 용어로서 범위가 확대될 수가 있고 또 지속 가능하고 과거에서 미래로 연결해주는 그런 용어이며 또 우리나라가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세계유산 협약 체계에 대응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큰 기여를 했지만 아쉽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려서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용어의 기원부터 현재 사용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학계에서 논의가 되었고요. 문화유산이라는 용어가 세계유산 협약 체결 전에는 좀 활발하게 사용된 용어인데 이 용어도 한계가 있는 것이 이미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분리체계가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유산 안에는 우리가 더 이상 명승과 천연기념물 같은 것까지 포괄해서는 세계유산 체계 안에서는 경쟁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사실은 소개를 하거나 등재하는 데도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하게 세계유산 그리고 국가유산 그리고 그 아래 지역유산 또는 향토유산 체계에 맞게 우리가 가입한 국제협약의 체계를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 안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또는 민속유산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체계로 가고 그리고 유산의 개념이 좀 더 보편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정부기관 명칭인데요. 이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라면 그것은 아마 기본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법 제정은 사실은 헌법이 저는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헌법 제9조의 문화국가 원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은 헌법에서 구체화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대단히 많은데 특히 국가 책무 또는 국가 목표 조항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복지나 교육이나 환경이나 안전이나 살림이나 가족 이러한 부분들 다 기본법이 있는데 문화재만 기본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문화재보호법이 지금까지 60년 동안 충실하게 기본법 역할을 수행해 온 덕분이긴 하지만 이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리가 됐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또 그것을 관통하는 이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기본법으로 엮어주는 지붕 역할을 하는 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헌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요즘 없는 용어인데 전통문화는 있지만 헌법에 문화유산과 문화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 헌법적으로 봤을 때도 약 40여 개 국가에서 문화유산 또는 문화권 아니면은 헤리티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개헌하게 되면 이 부분도 좀 저는 헌법학자 입장에서 좀 관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법이 제정이 된다면 세계유산 체계와 정합성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의 방식 또는 국민의 문화유산, 자연유산에 대한 향유권도 대폭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역사학에서 너무 부딪히게 경쟁하는 것보다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국민들이 함양했을 때 국가 간의 동아시아에서의 우리의 정체성 확보에도 이 국가유산 기본법 제정이 큰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의 한계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문화재보호법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청 하나가 법 하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이제 도저히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복잡다단하고 이번에 그 김포의 장릉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요한 법률들은 좀 분법화해서 읽기 쉽고 알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문화재보호법이 조금 더 혁신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재라는 용어가 이 글자 재 때문에 원형유지 원칙은 사실은 전 세계 다른 나라도 유산을 보호할 때는 원형유지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지 법률적인 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이 각각의 이념에 맞도록 수정,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기본법 체제 하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문화재 행정과의 부조화는 말씀을 드렸고 국가유산은 대부분 지방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부처와 또 지방의 활발한 긴밀한 연락이 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기본법 안에서 어느 정도 좀 발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재청 소관법령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양한 입법안이 좀 제한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법 제정에서 좀 한 가지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미래환경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국가유산은 그 점으로서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면으로서 보호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유산이 4차 산업혁명과 결합되거나 또는 콘텐츠 또는 디지털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에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규정들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요. 기본법이 좀 이념적인 조항이라서 얼핏 보기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일 것 같을 수도 있겠으나 거기에는 상당히 심오한 그 보호체계의 변화 또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앞으로 새롭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법안을 살펴주신다면 아마도 우리가 좀 발전하고 변화하는 국가유산 보호체계의 미래상이 그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 연구할 때 주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었는데 한 75% 찬성을 보였거든요. 문화재청에서 여론조사한 겁니다. 76%, 90%,
87%, 예, 국가유산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도 아마 국민들의 수용성도 좀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가유산 기본법 제정할 때 보호 원칙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형 유지라는 이념과 철학은 유지되되 문화유산 헌장에 담겨져 있는 국가유산의 모습과 가치의 보호, 그리고 경관과 환경과의 조화, 지속 가능한 보호, 참여와 향유 증진, 면으로서의 보호,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 발전의 기반. 제가 깜빡하고 빠뜨리고 뒤에만 썼는데 과학 보존, 이런 것들이 국가유산 기본법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 전환의 원리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호 원칙은 문화재 분류 체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무형문화재법에 천명이 3가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연유산법 안에도 구체적인 보호 원칙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이 된다면 그 하위법 체계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 약칭 문화유산 보호법 또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연유산법, 그리고 무형유산법, 이렇게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법은 이미 지금 제정이 돼서 활성화되어 있고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개념까지 여기서 다시 편입시킬 정도로 무형문화유산 법이 독립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잘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자연유산 법안은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유산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연유산법이 통과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남는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법 또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전환되면 되는데, 최대한 자구 수정 또는 미비했던 점만 수정 보완한다면 충분히 정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따 다시 보겠지만 기록이나 과학, 민속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 도입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좀 더 문화유산 보호도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문화유산 분류체계는 제가 자료로만 좀 드리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만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기록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민속문화재는 문화유산 아래에 분류체계 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연유산 분류체계는 이미 자연유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그대로 따랐고요. 그리고 무형유산은 이 7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체계를 그대로 따름으로써 우리가 일본과 중국과 대등하게 지금 문화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견주어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린,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 된 아주 귀한 귀중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그 아래에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그리고 무형유산법이 지정 등록 체계도 조금씩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무형유산법 제정안을 할 때는 우리가 무형유산의 시기를 대략 근대 이전으로 잡았는데 이제는 벌써 시간이 금방금방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근현대에 보호해야 될 무형유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유산도 마찬가지고 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적인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균형 있게 국보보물, 국가지정 또는 그 밑에 지정 아래의 등록 체계가 3가지 유형 체계마다 각각 있는 것도 좀 바람직한 또는 체계화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국가유산 아래에 향토유산, 지금 조례들은 한 200여 개 기초자치단체들이 대부분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도 시급하게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지점이 또 활용체계입니다. 이제 국가유산 하에서는 디지털 유산, 이거를 빠뜨릴 수가 없고요. 세계 체계로 구분한다 하더라도 사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문화유산과 무형유산 또는 무형유산과 자연유산, 무형문화재가 시연되는 곳의 경관들도 함께 보호돼야 되는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복합유산으로서 국가유산이 보호될 필요가 있고요. 면으로서의 보호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미래 환경에 따라서는 디지털 유산과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국가유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은 역사교육뿐만 아니라 정체성 또는 시민교육 차원에서 필요하고 관광은 사실은 관광하는데 유산 빠뜨리고 관광은 저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핵심은 사실은 유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 문화재도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복지,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는 어떤 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재 복지도 이루어져야 되고 콘텐츠를 통해서는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가 활성화되고 또 다른 예술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분법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짧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시의적절하게 최소한의 수정 보완을 거쳐서 정비하는 수준에서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전환이 되더라도 여전히 기준이 되는 법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유산법은 국회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글자만 무형문화유산 또는 무형유산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법률이고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쓴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국가유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적인 국격이 상승하고 사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의 국가로서 이 정도를 지켜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정체성에 있었다고 봅니다. 한중일을 구분할 수 있는 정체성은 유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유산이 교육이나 국민들의 향유로 좀 바람직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조일영 팀장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조일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입니다. 과연 이 국가유산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됐을 때 어떠한 정책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발표 순서고요. 먼저 연구 목적 및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유산 체제가 이제 도입됨에 따라서 어떠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그것을 알아봄으로써 정책의 어떤 당위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그 정책 효과를 저희는 이제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로 좀 구분해서 봤고요. 특히 이제 경제적 효과에 좀 더 초점을 둬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민 인식 조사를 했고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 연구를 하였습니다. 국민 인식 조사 같은 경우는 전국 만 19세에서 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온라인 조사를 했고 주요 조사 내용을 보시면은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방문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고, 국가유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세금을 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함께 물어봤고, 경제적 효과랑 사회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좀 평가해보는 그런 설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산업연관 분석 같은 경우는 이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문화재청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에 향후 투입될 예산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체계를 보시면은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고민을 했던 것이 과연 이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입의 영향으로 크게 세 가지를 좀 봤는데요. 국가유산 보존 전승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국가유산 향유 활용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세계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국가유산 보존 전승 확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정상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분법화됨으로써 국가유산 보존 관리의 어떤 체계화,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또 이제 지정문화재 중심에서 이제 비지정문화재까지 포괄적인 보호 체계를 만듦으로써 국가유산 보호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로 인한 이제 경제적 기대 효과는 이제 국가유산 기반으로 특화 장원화
지역 관광 거점을 육성하는 것들, 이로 인한 이제 지역 경제적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봤고요. 국가유산 향유 활용 확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유산 보호 확장 범위가 이제 크게 증대됨에 따라서 국가유산 향유 활용이나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확장될 것으로 봤고, 또한 국가유산 산업화나 전문 인력 양성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는 활용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이제 증대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 과학기술 기반에 따른 국가유산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국가유산 세계화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이제 확장이 될 것이고, 국제사회 교류 협력 네트워크가 이제 확대됨으로써 국가 브랜드가 신장되고 세계유산 향유 관광 등에 따른 경제 활성화 그리고 한류에 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적 관점에서 국민인식 조사를 토대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계량적 관점에서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서 경제학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연구를 했고요. 두 번째 산업 연관 분석 같은 경우는 경제적 어떤 편익 효과를 분석하는 데 좀 전문 기관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연구를 의뢰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석이 국민인식 조사를 통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체제 도입이 아직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인지,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확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측정하는 사전적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정책 수혜자들의 어떤 기대치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있다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자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불 의사와 정책 기대치를 연계한 조사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성 증가분인데, 이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됨으로써 추가적인 어떤 재원 없이도 이 자원 투입의 활용 이런 것들이 효율성과 효과성이 개선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효과성 증가분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효과 같은 경우는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분야, 여기서 이게 이제 산업연관 분석에서 소분류 단계에서 있는 이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관련된 업종인데, 문화재와 관련돼서 이제 요 분야가 조금 이제 관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한정해서 좀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로 좀 측정을 했고요. 응답자에게 이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이 경제적인 효과가 증가될 것인지 감소될 것인지 아니면 동일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봤는데, 그 레인지를 안 주면은 응답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레인지를 주기 위해서 박물관 및 사적 관련 운영업 최근 4년 연평균 매출액 종사자 수 증감률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각 기능별 효과 증감 여부와 증감률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유발계수 증가분을 계산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유발계수 증가분은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에 대한 유발 효과 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적인 재원 투입 효과분인데, 이거는 이제 이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라서 증대될 수 있는 재원의 효과입니다. 측정 방법은 이 경제적 사회적 기대 효과에 대한 정보를 이제 설문지에 저희가 담았는데, 그 정보를 주기 전과 후로 좀 구분을 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서 이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도출해 봤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일단은 효과성 증가분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도입으로 인해서 생산 유발 개수 같은 경우는 이 종합 의견을 기준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생산 유발 개수 같은 경우는 약 3.09% 증대될 것으로 봤고, 부가가치 유발 개수는 약 3.69%, 취업 유발 개수는 약 2.42%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응답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증가된 개수값을 통해서 국가유산 관련 예산액
이제 이걸 이제 개수값을 투입을 해 보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창출될 수 있는 생산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종합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값과 이제 종합값을 구분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평균값이 이제 더 좀 적게 나왔고 종합값이 좀 크게 나왔는데 범위를 좀 보시면은 생산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약 529억에서 639억 원, 부가치 유발 효과는 약 342억 원에서 391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451명에서 520명 정도로 그런 경제적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유산체제 도입으로 인한 재원 투입 효과분입니다. 향후 세금을 추가적으로 낼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유산의 어떤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서 지금 현재 내는 세금보다 좀 더 추가적으로 낼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53.3%였고요.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도가 클수록 세금 지불 의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지에 저희가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기 전에 추가적인 세금을 낼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보여준 다음에 또 한 번 더 측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 변화가 생긴 응답자가 약 3.4%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보여준 다음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000명 중에 약 3.3%였고요. 1인당 평균을 해보면 약 9,542원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만 20세 이상 인구수로 환산을 해보면 약 1인당 315원 정도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20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로 곱해 보면은 총 134.5억 원이 이게 추가적으로 재원이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134.5억 원을 다시 이 문화재 관련된 산업에 투입이 된다면은 나타날 수 있는 생산 유발 효과는 231.6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18.7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240명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한 표고요. 그래서 총 효과 같은 경우는 생산 유발 효과는 761억에서 870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460억에서 509억, 취업 유발 효과는 691명에서 760명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이 국가유산 체제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를 좀 계산해 봤습니다. 단 이제 효과성 증가분은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유산 정책 자원이 일정하게 증대된다는 가정을 했고요. 또 이제 물가 상승률을 소비자 물가 증감률 최근 5년간 제 1.22%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생산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2,942억에서 3,503억 원, 부가치 유발 효과는 1,870억에서 2,120억, 취업 유발 효과는 2,550명에서 2,905명이 창출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연관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문화재청 사업을 재분류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됐습니다. 아까 분석 체계에서 보여드린 국가유산 보존 전승 확장, 향유 활용 확대, 세계화 이와 관련된 문화재청 현재 관련 사업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거기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를 토대로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사업별로 산업연관표에서 이제 어떤 산업과 이제 관련이 될 수 있는지를 재분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사업별 개수를 도출했고, 이를 토대로 각 예산을 투입됐을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을 도출해 보면은 생산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약 2조 338억, 부가치 유발 효과는 9,490억, 취업 유발 효과는 13,388명 정도가 나타날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현재 기준에서 문화재청 사업 예산이 투입됐을 때이고요. 향후 이제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되고 나서 이제 분명 예산이 증대되고 확장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 증가될지에 대한 것들을 뽑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좀 기준점으로 삼은 것이 어쨌든 문화재청이 담당하고 있는 그 주요 업무가 문화유산, 국가유산을 이제 보호, 관리,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 등록 유산 건수에 그런 예산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향후에 이제 목표하고 있는 문화재청에서 목표하고 있는 그런 유산 지정 등록 건수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보면은 21년도 대비 26년에 이제 지정 등록 유산 건수를 보시면은 약 10%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 등록 유산 증가율 같은 경우 예산도 역시 10% 증가될 것으로 봤고요. 목록유산 및 미래 잠재유산인데 이거는 비지정 유산을 얘기합니다. 현재는 문화재청에서 비지정 관련된 예산이 뭐 크게 잡혀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 조사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약 6만 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숫자이고요. 또 이제 무형유산, 자연유산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예산이 약 10% 증가될 것으로 좀 예측을 해서 약 20%의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세계유산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 등재 확대도 보시면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약 25%, 21년 대비 27년에 약 25%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가율도 국가예산 세계 같은 경우는 25%의 예산 증가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보존 정승 확장, 향유 활용 확대는 증가율을 20%로 잡았고 세계화는 25%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보시면은 맨 좌측에 있는 것이 문화재청 예산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나타난 이제 증가분을 반영한 그 경제적 효과, 거기서 이제 증가분 B에서 A를 빼면 나타나는 것이 생산 유발 효과가 4,151억 원, 부가치 유발 효과가 1,938억 원, 취업 유발 효과가 2,702명이 나타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경제적 효과를 종합을 해보면은 아까 국민인식조사와 4년 연간 분석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생산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4년 연간 분석이 좀 높게 나왔고 부가치 유발 효과나 취업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범위에서 결과값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한 것이 국가예산 체제가 도입되기 전에 제안된 자료를 토대로 어떤 기대치를 분석한 결과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이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이 보존관리 활용이 좀 더 확대된다면 향후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효과는 좀 가볍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입 영향으로는 저희가 크게 4가지를 봤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봤고요. 공동체 차원에서는 지역 상생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봤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 위상이나 정체성이 강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여드리면 국가예산 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는 모든 항목이 이제 3점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값인 3점보다 높아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향후에 국가예산 체제가 도입되고 운영됨에 따라서 국민의 어떤 체감 수준이 높아진다면 이런 사회적 효과의 긍정적인 부분도 더욱더 증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